이봉창 의사 의거 이후에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이봉창 의사 본인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이고 일본어 굉장히 잘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 그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도쿄에서 그것도 이제 한복판에서. 일왕을 상대로 딱 그 폭탄을 투척했다는 것을 일본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고 듣고. 생각해봐요. 아, 우리가 살아있구나. 아,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상대 의미 있는 각성들을 줬다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여튼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라면 당연히 해방 자체가 좀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나 많은 노력 끝에 독립의 기쁨도 너무 안타깝게 잠시였습니다. 다시 지배당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소련은 북한에서, 미국은 남한에서 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제1동포의 시선에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평양은 소련인들이 지배하고 있어. 미국인들은 부산을 점령했고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소설을 보면은 이런 분열과 갈등이 제1동포 사회 내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남한과 북한이 분단됐기 때문에 똑같이 일본의 동포 사회도 두 곳으로 분단이 돼서 제1동포들의 역사가 이렇게 50여 년간 만들어져 왔다. 이 책에서도 딱 나오잖아요. 이삭은 북한이고 그다음에 선자는 부산이고 이러면서도 한 부분인데도 약간의 뭔가 이 갈등이 있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찌됐건 이거잖아요. 해방이 됐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향이 어디냐. 그러게. 예. 이게 되게 낯선 상황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건너왔는데 돌아갈 때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이게 소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약 200여만 명이 되는 이 우리나라 한민족 입장에서 일본에 머물고 있는 조선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통상 한 60에서 80만 명 정도가 귀국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족 간의 갈등도 있는 거고 돌아가봤자 연고지가 없는 문제들도 많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불안감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귀국 조건 같은 경우도 돌아가는 건 좋은데 갈 적에 현금은 1,000원 이상 가져오면 안 돼. 물건은 뭐 한 250파운드, 그러니까 한 110kg 정도 이상 안 돼. 뭐 이런 식의 조건을 다 달아놓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떠나려면은 몸만 가라라는 그 태도였던 것 같고요. 겨우겨우 돈 모아서 이제 집장만 하고 살던 사람이라면 그 모든 걸 이제 버리고 떠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갖은 차별 속에서 힘들게 이룬 만큼 더 애착이 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에 미련이 없는 조선인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 이유 때문에 못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반도가 안정되어 가고 그래? 그럼 이제라도 좀 한번 고향에 가보자. 이런 활동이 되면서 1959년부터 한 84년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제1동포 북송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진행이 되죠. 네. 되게 또 골치 아픈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명은 이제 조선인인데 한쪽은 또 일본인인 경우 또 이런 경우가 생겨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좀 복잡한 상황들이 이 북송 사업의 또 모순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기구한 운명입니까? 이렇게 부당한 고생이 그냥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네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자, 35년간 일본으로부터 한국 민족 말살 정책에 억눌린 만큼 우리의 말과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어마어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 신용환 소장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1945년 일본 패망 이후에 일본은 미국이 관리합니다. 연합군 사령부라고 해서 GHQ라는 기구가 관할을 하게 되고요. 이 GHQ와 함께 1948년에 일본 정부가 조선왕조 폐지령이라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해방 직후 일본에 남은 조선인 60여만 명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조선어로 민족 교육을 하는 국어 강습소를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그것이 조선 학교의 시작입니다. 그런 조선 학교를 강제로 폐쇄해버린 건데요. 우리 민족의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거의 모든 조선 학교가 폐쇄됐습니다. 이후 수번의 교육 투쟁을 하며
내 나라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총앞에서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기계에 일본 정부는 조선인 학교 폐쇄 명령을 철회한다는 합의 문서를 쓰기에 이릅니다. 조선인 학교 폐쇄 명령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는데 당연히 제일동포들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날이 있습니다. 1948년 4월 24일 고베 효고 현청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4.24, 4월 24일이죠. 4.24 한신 교육 투쟁으로 부릅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조선인 학교 차별은 계속됐고 1949년 10월 또다시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2013년에는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도 제외, 현재까지도 교육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일동포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거였네요. 한 600여 개 학교가 폐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남아있는 조선학교는 한 60여 개 정도니까 10분의 1이잖아요. 어떤 민족교육을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러니까 조선 사람이란 정체성을 지키면서 일본에서 살아가는 건 정말 생각보다 힘들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4대가 태어났어도 일본 국적을 안 주죠. 그러니까 혈통과 민족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차별의 기준으로 삼는 전통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온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민족, 언어의 벽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또 경계를 넘어본 분들인데요. 동시대 그 모진 대우를 견디고 또 꿋꿋이 살아간 제일동포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와 국가의 사이에서 힘든 삶을 살아온 제일동포. 식민지라는 역사적 배경이 손가락질과 차별을 가져왔지만 그들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가깝고도 먼 땅 일본에서 한민족임을 잊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는 제일동포. 우리 민족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설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찰스 디킨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고향은 이름이자 강력한 말이다. 마법사가 외우는 혹은 영혼이 응답하는 가장 강력한 주문보다 더 강력한 말이다. 자, 책을 다 읽고 다시 이 말을 읽어보니까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방금 인용해 주신 말에 네. 참 공감됐던 게 고향이란 말을 써요. 고향. 네. 사실 그 얘기하면 다 끝나잖아요. 맞아요. 뭐 어려운 단어, 뭐 이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고향, 우리가 함께 사는 터, 이런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의 첫 문장이 제일동포 분들의 역사도 이제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강하고 도전적으로 도전한 한민족성을 읽는 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분들의 꿈과 도전은 우리 모두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간직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학 작품 속에 숨겨진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콘텐츠로 보는 한인 이주사.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